화면이 천천히 밝아지며 장례식장의 조문객들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어머니, 제가 정말 가족이 아니었나요? 장례식장 복도에서 나는 벽에 기댄 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가 건넨 유언장이 들어있었고 거기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15년간 밤낮으로 모셨던 시어머니, 약 챙기고 병원 모시고 손 잡아드리며 함께 울었던 그분이 남긴 마지막 말에 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나는 뭐였을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께도 분명 와닿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고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우리 가족은 각자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멍하니 바닥만 보고 있었고 시누이 언니인 지연 씨는 눈물을 훔치며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작은 시누이 수진 씨는 아이들 챙긴다며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다들 충격이겠지.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잘 모시면 돼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0년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 병간호에 전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은 만류했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제가 시집 온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28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는 제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이제 내가 이 집의 큰딸이야. 시어머니는 첫날 제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큰딸이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한다는 것을요. 명절마다 20인분 음식을 혼자 준비하는 건 당연했고 시누이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식탁에만 앉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뒤에서 들리는 시누이들의 수다 소리를 들으며 저는 웃어야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회사를 그만두던 날 상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만두는 거예요? 승진도 코앞인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10년 커리어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사직서를 내던 날 병실에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유언장을 써야 할 것 같구나.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직 그런 말씀 하시기 이르죠. 우리 함께 이겨내요.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수진아, 넌 참 착하다. 너무 착해. 왜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그날 밤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셨습니다. 저는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시누이 언니인 지연 씨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엄마가 유언장 쓴다며? 뭐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니. 아니, 수진이 넌 거기 왜 있어?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연 언니는 초조한 표정으로 병실 문을 노크했고 곧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조금만 기다려. 30분쯤 지났을까요? 변호사가 나오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부르시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들어와. 병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석양이 병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앉아봐. 네, 어머니.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전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넌 항상 괜찮다고만 하지 정말 괜찮니?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멈췄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문득 목이 메었습니다. 나 정말 괜찮은 걸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그날 시어머니의 눈빛이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으로 가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약 시간을 체크하고 링거를 확인하고 간호사가 놓친 부분들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맛이 없으셨지만 제가 끓여온 죽은 드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수진아, 넌 정말 손맛이 좋아. 시집 올 때부터 그랬지. 어머니, 더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시누이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들렀습니다. 지연 언니는 퇴근 후 30분 정도 들러 어머니 손을 잡고 이야기하다 가고 수지는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왔지만 아이들이 시끄럽다며 금방 나갔습니다. 엄마, 병원에 애들 데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 먼저 갈게. 그래, 애들 힘들겠다. 조심히 가. 남편 준호는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저녁에 잠깐 들렀다가 피곤하다며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집에서 쉬어. 내가 여기 있을게. 괜찮아요. 어머니랑 제가 있으면 되니까. 왜 다들 이렇게 바쁜 걸까?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고 응급처치를 받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소파에서 꼬박 밤을 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눈을 뜨시며 저를 보셨습니다. 수진아, 밤새 여기 있었니?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늘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지로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수진아, 내가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한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난 내가 명절마다 혼자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시누이들이 너한테 심한 말할 때도 편을 들어주지 못했어. 저는 당황해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정말 괜찮았어요. 넌 너무 착해, 수진아. 너무 착해서 내가 더 미안하다. 그날 오후 지연 언니가 병실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 어때? 괜찮다, 지연아. 지연 언니는 바구니에서 과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항상 여기 있으니까 엄마도 든든하시겠다. 나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알아. 내 사정 다 알지. 지연 언니는 제게도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아. 근데 넌 괜찮아? 집안일은? 괜찮아요. 남편이 알아서 잘하니까요. 그래? 다행이다. 아, 맞다, 수진아. 엄마 통장이랑 도장은 내가 가지고 있니? 순간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쳐다보셨습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 그냥 혹시 필요할까 봐요. 병원비도 나가고 그러니까. 병원비는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어 걱정 말고. 지연 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곧 자리를 떴습니다. 왜 갑자기 통장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너 지연이가 한 말 신경 쓰지 마. 네? 아니에요, 어머니. 전혀 신경 안 써요.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돈에 좀 민감한 애였어. 그래도 나쁜 애는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주무세요. 푹 쉬셔야죠. 수진아. 네, 어머니. 너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니? 그 질문에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도 알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시어머니는 천장을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시댁에 얽매이지 말고. 어머니, 약속해줘.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그날 밤 저는 병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계속 미안하다고 하실까? 뭔가 숨기시는 게 있는 걸까?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사의 예상보다 시어머니는 조금 더 버티셨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간호사를 불렀고 의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가 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복도에 나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요. 빨리 와주세요. 알았어, 지금 출발할게. 시누이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모두들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진정은 됐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벽에 기대며 눈물을 흘렸고 지연 언니와 수진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가시는 건가? 병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하게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먼저 가게 돼서.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지연과 수진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지연아, 수진아, 너희들도 엄마 마음 알지? 네, 엄마 알아요. 두 시누이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저는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잠깐 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너한테 할 말 있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내 서랍 맨 아래 서랍에 너한테 줄 게 있어. 어머니?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열어봐 꼭.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용서해줘. 그리고 고맙다. 어머니, 저는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3시 27분. 시어머니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평소 연락도 없던 먼 친척들까지 모여들었고 다들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고생 많았어. 병수발 다 했다며? 그러게 참 효부네, 효부야.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지만 그 칭찬이 왠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시누이들이 따로 모였습니다. 언니, 엄마 유언장은 어떻게 되는 거래? 수진이 지연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사흘째 되는 날 개봉한데 가족들만 모여서. 근데 엄마가 뭘 남기셨을까? 아파트랑 예금이 있잖아. 그리고 귀금속도 좀 있고. 저는 멀리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유산, 나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장례식 사흘째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유족분들 잠깐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장례식장 별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지금부터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최명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첫째,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는 장남 김준호에게 상속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오호은행 예금 중 3억 원은 장녀 김지연에게, 2억 원은 차녀 김수진에게 상속합니다. 시누이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셋째, 귀금속 일체는 손주들에게 균등 분배합니다. 넷째, 변호사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넷째, 그 외 나머지 동산 및 부동산은 모두 장남 김준호에게 상속합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없네. 유언장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자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그게 전부예요? 네, 유언장에 명시된 내용은 이상입니다. 그럼 수진이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은 없는 건가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유언장에는 따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내 이름이 없다고?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원래 며느리는 상속 대상이 아니잖아. 당연한 거 아냐?
지연 언니가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왜? 사실이잖아. 며느리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라고 배웠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차피 우리 거잖아. 내가 받은 게 우리 거고.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15년을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유언 집행은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변호사가 나가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지연 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참 좀 더 명확하게 써놓으시지. 언니, 뭐가 명확하게? 아니, 수진이한테도 뭔가 좀 남겨주시든지. 그래도 3년간 병수발 다 했는데.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야? 우리도 엄마 아파하실 때 힘들었어. 수진의 말에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리라고?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만 얘기하자. 엄마 장례식인데 무슨 유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오빠가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수진아. 지연 언니가 동생을 제지했습니다. 미안해, 준호 오빠, 내가 대신 사과할게. 준호는 제 손을 잡아 끌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너무 신경 쓰지 마. 수진이가 원래 말이 좀 그래. 그게 아니라.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난 정말 가족이 아니었던 걸까? 무슨 소리야, 당연히 가족이지. 그럼 왜 어머니는 내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으신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깊이 잘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서랍. 맨 아래 서랍에. 일주일 후 저는 시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있었고 저는 혼자 빈집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침대도 옷장도 화장대도 모두 그대로.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엔 화장품이, 두 번째엔 액세서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랍. 저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겠지.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정말 미안하다. 너는 15년간 우리 집의 기둥이었어.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시누이들의 차가운 말에도 웃으며 참아주었지. 나는 다 알고 있었단다. 그런데도 나는 내 편을 들어주지 못했어. 왜냐하면 내가 겁쟁이였기 때문이야. 딸들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나는 늘 중간에서 눈치만 보며 살았지. 그리고 너는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했구나. 유언장에 내 이름을 쓰지 않은 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란다. 오히려 반대야. 내가 유언장에 내 이름을 쓰면 딸들이 너를 더 미워할 게 뻔했어. 엄마가 며느리한테 유산을 남겼다며 평생 너를 원망할 게 뻔했단다. 나는 그게 싫었어. 너는 이미 충분히 고생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 집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으면 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몰래 너를 위한 것을 남긴다. 이 통장에는 3억 원이 들어있어. 내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란다. 이 돈은 오직 너만을 위한 거야. 준호에게도 딸들에게도 말하지 마. 이건 내 돈이고 내 인생을 위한 거야. 수진아, 부탁이 있어.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줘. 시댁의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 여행을 가고 싶었다면 가고 공부를 하고 싶었다면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줘.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란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시어머니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3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금주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제 명의로 바꿔놓으신 거구나.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아닌 뭔가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당신의 방식으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응, 그냥 산책하고. 아, 그래, 저녁은? 나 배 안 고파, 먼저 먹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줘. 시어머니의 말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그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나? 28배 결혼해서 지금까지 저는 늘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를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결혼 전 저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했고 결혼 후엔 그마저도 포기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응. 뭔데? 말해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뭔데? 예전에 하고 싶었던 공부 다시 해보고 싶어. 준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해봐, 시간 많잖아. 근데 학원비가 좀 들 것 같아. 얼마나?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100만 원? 그건 좀 부담인데. 지금 엄마 유산 처리하느라 세금도 내야 하고. 그래,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내 돈으로 해야겠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제 인생을 시작하기로. 일주일 후 저는 디자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공부였지만 설레었습니다. 학원에 가는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학원비는 어떻게 낸 거야? 친정 언니한테 빌렸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비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갚아야겠네. 응, 천천히 갚을게. 학원 첫날 강사님이 물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43살이고 늦게 시작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좋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열정이 중요하죠. 강사님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나를 위해 산다는 거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학원에 다니며 제 꿈을 키워갔습니다.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작은 프리랜서 일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잠깐 볼 수 있어? 네, 언니. 무슨 일이세요? 카페에서 만난 지연 언니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사과할 게 있어. 네? 그날 장례식 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유산 얘기하면서. 아니에요, 언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사실은 나도 엄마한테 서운했거든. 지연 언니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나는 딸이니까 당연히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오빠가 아파트를 받으니까. 솔직히 배가 아팠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 받은 걸 보면서 왠지 속이 시원했던 것 같아. 나만 서운한 게 아니구나 하고. 언니. 근데 요즘 계속 생각해봤어. 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희생했잖아. 그런데도 아무것도 못 받았으니까. 미안해. 지연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너한테 미안한 사람이야.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저는 이미 받았어요. 뭘? 어머니의 마음을요. 지연 언니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아줘.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며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제 이름으로 하는 첫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클라이언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의뢰하고 싶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사무실을 얻었고 직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지금은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달라 보여, 행복해 보여. 응, 나도 그렇게 느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맞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시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꽃을 놓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편지 매일 읽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정말 속상했어요. 유언장에 제 이름이 없어서요. 15년간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전 가족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를 더 큰 가족으로 생각하셨던 거죠. 시댁의 가족이 아니라 저 자신의 가족으로요. 어머니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 꿈을 꾸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구나. 시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유였고 용기였고 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진짜 가족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제 행복을 바라셨던 겁니다.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간직한 시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행복하게 살게요,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유산이란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보통 돈이나 재산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마음에 남는 것이 아닐까요? 누군가를 향한 진심, 배려, 그리고 사랑. 시어머니는 세상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저는 오늘도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진짜 유산을 남기고 있나요? 그게 꼭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남는 것이 진짜 유산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